반갑습니다. 이투수 수학여행 채널입니다. 자, 최근에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 이 고난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고 또 여러 입시 관련된 기관들 뉴스에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속칭 킬러 문제, 고난도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나오고 내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 이야기를 TCC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수능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능을 누가 출제할지 정해지지도 않았잖아. 그치? 교육과정 평가원을 출제를 하지만 출제진이 누구일지,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에서 또 학생들이 어떻게 될지, 또 아직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남았기 때문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통계 자료에서 학생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감히 예상을 한다 이런 건 아니야.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또 과거의 수능이 30년 동안 누적된 히스토리가 있잖아. 그 누적된 히스토리를 통해서 최소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반복될 것이고, 최소한 이런 부분은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런 거예요. 고난도 문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고난도 문제는 과연 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한 3가지 정도를 질문 답변 게시판 또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Q&A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질문. 이제 교육부에 발표를 했잖아요.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일단 출제 기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시험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또 이런 논쟁거리가 있죠.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킬러 문제냐? 킬러 문제를 이렇게 몇 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학생들에 따라서 이걸 납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킬러 문제가 없으면 시험이 쉬워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킬러 문제가 없다는 말은 과연 어느 문항까지는 나오고 어느 문항까지는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킬러 문제가 없어지면 쉬운 수능입니까? 이건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알 것 같아요. 아, 킬러 문제가 없다고 해서 수능 문제가 쉬워진다는 말은 아니라, 이거는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킬러 문제가 없다고 시험을 쉽게 낸다, 속칭 쉬운 수능이다, 물수능이다를 말하는 건 아니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또 하나 의미 드는 게 되게 모순적인 거잖아요. 고난도 문제를 안 넣으면 시험이 쉬워지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미 이거에 대한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킬러 문항이 없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하는, 다시 말하면 고난도 시험이 되는, 속칭 불수능이 되는, 킬러 문항이 없이 불수능이 되는, 킬러 문항 없이 시험의 변별력이 높아지는 상황은 이미 진행 중이고, 그 진행 중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진짜 킬러 문항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죠. 2017학년도 수능이나 2018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가형 미적분 30번 문제 풀어보면은 진짜 뜨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의 오답률이 하여튼 엄청나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한 명도 맞춘 학생이 있을까 없을까 정도의 최고난도 문항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비해서 지금 수능의 30번이나 지금 수능의 22번은 그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킬러 문항에 많이 약화된 시험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30번 쉬웠어요? 22번 쉬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 근데 여기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쉽다 어렵다의 판정은 보통 어떻게 해요? 쉽다 어렵다의 판정은 대부분 오답률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쌤이 또는 온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피드백을 해보잖아요. 30번, 22번,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험 볼 때 일단 틀렸어. 그 당연히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근데 끝나고 풀어보니까 풀려.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풀려. 또는 해설 강의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쉬워. 이런 느낌이 들었을 까 생각해요. 학생들이 대부분 한결같은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길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틀렸고 오답률이 90%가 넘는 형태인 거잖아요. 왜 학생들은 많이 틀렸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풀렸느냐?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 이거는 이 두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빡빡해요. 뭐 13번, 14번, 15번, 막 12, 13, 14, 15가 연속해서 어렵고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막 헤매다 보면은 마지막에 22, 30의 학생들의 관성은 뭡니까? 일단 시간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려우면 20이나 30 보통 그의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 풀어버리잖아. 그래서 선생님 조사를 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20이나 30번 맞춘 학생들이 그래도 쌤 주위에는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서 틀렸던 학생들 물어봤어요. 현장 강의 같은 거 할 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30번 안 풀었대. 20은 안 풀었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오답률이 90%짜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90% 틀린 학생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문제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올해 수능에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올해 수능에서 30번 문제가 그냥 엄청 쉬워. 그냥 평범한 4점짜리 문제야. 쉬운 4점짜리 문제야.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이 끝났어. 오답률을 집계해 보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평범한 다른 뭐 9번, 10번 정도의 오답률을 가지고 평범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선생님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30번 문제가 기존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가장 어려운 오답률 1등인 문제인 경우가 많고 또 시험 문제가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뒤에 30번을 읽을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이 특정 문제 하나가 쉬워진다고 해서 이 문항의 정답률이 막 극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미 킬러 문항 없이 현재 수능의 30번이나 22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킬러 문항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풀만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엄청 틀리잖아. 엄청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야.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빡빡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손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지. 수능에서 30번이나 20번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그 문제 맞추겠죠.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오답률이 90%에서 80%, 70%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어떤 학생들이 그 문제를 맞추게 되느냐. 바로 시간 부족을 해소하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충분한 양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꼭 그 30번, 25번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 손실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비로소 드디어 그 최고난도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게 정답률과 점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하는 시험 문제는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냐? 전체적으로 시간에 대한 조절을 하면서 변별력은 확보하고 킬러 문항은 없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2017-18 수능에 비해서는 킬러 문항은 없고 변별력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그런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한 거야. 방금 말했던 평가원이나 교육부의 메시지대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와서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럼 그게 이제 제일 다행인 거는요. 그래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상적인 상태로 학생들 통계 자료가 나왔어. 그러면 9평 그대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갑자기 불의의 습격을 당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시험을 조금 쉽게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쉽게 내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만점자가 속출해 버렸어. 변별력이 없어졌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너무 쉽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쉽게 내면 안 되겠네. 조금 더 어렵게 내야지 하면서 그 조금이라는 것을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건 최고난도 문항을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내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수능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공부할 때 오히려 좋은 점이 있죠.
그런 문항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막 1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문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 대신에 펼쳐서 다른 과목을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다른 단원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난도 문항에 대한 조절.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과연 뭐가 바뀝니까?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줄게요. 수능에서 뭐가 바뀝니까? 자, 학생들이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킬러 문항이 없냐? 교육과정 평가를 발표한 겁니다. 저기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내실자겠다. 그 다음에 EBS에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EBS 연계를 강화하겠다. 내지는 EBS 연계, 그러니까 EBS 강의를 들었을 책을 뭐 공부했을 때 조금 더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 중에서 지금 질문이 뭐야?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잖아요. 첫 번째, 선을 넘는 과한 킬러 문항은 안 낸다는 거는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지켜질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 또 아까 한편에 어떤 말 했어요? 이미 선을 넘는 과한 킬러 문항이 안 나오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정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켜질 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세 가지 내용은요. 이미 여러분 수능 문제가 수능 수학 문제가 교육과정 바깥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교육과정 밖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수학 과목은 교과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교과과정 외의 내용의 테크닉을 사용해서 연산 정도를 약간 줄일 수는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 테마가 되는 내용들이 그 교과과정 외의 내용이나 대학과정의 내용으로 쉽게 풀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 2011학년 수능에서부터 70% 연계가 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50% 연계를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것도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EBS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몇 번 문항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몇 번 문제랑 연계가 되었습니다. 직접 연계입니다. 간접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있죠. 이게 조금 더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좀 더 피부에 느껴질 수 있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미적분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 미적분 교재의 레벨 3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29번 문제. 네. 수능 특강의 그 뭐 2차 곡선에서 음함수의 미분을 통해 갖고 접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 있잖아요.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특정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한두 문제까지도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예전 같은 경우에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 이제 지문이 거의 똑같이 나오면서 이제 지문의 빈칸을 바꾸니까 했었는데 최근엔 또 이게 간접으로 바뀌면서 좀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시 또 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추천하는 것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그러니까 변형 문제 말고 수특수한 자체의 교재의 문제는 꼭 외우다시피 풀어보는 거를 수학 과목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선생님 수능 특강은 지금 미적분 강의를 찍어서 EBS에 올려놨고요. 수능 완성도 수원, 수투 미적분 찍어서 올려놨는데 어쨌든 뭐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이거 상관없이 책은 무조건 싹 다 풀어보시고 그다음 그중에서 틀린 문제들은 복습해서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능 기출문제 그 다음에 EBS 교재 문제 요거는 푸는 게 필수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유연한 것들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 당연히 이미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는 거의 대부분 신유형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다가 어떤 때에는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 어떤 것들은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물어봐. 어떤 경우는 함수가 새로워. 어떤 건 도형이 노형이 새로워. 대표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평행사변형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고 이삼각형과 이삼각형 이용해가지고 뭐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됐을 때 이 길이의 비가 이런 걸 물어봤는데 도형이 놓여 있는 상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태야. 그러니까 신유형인 거죠. 문제를 푸는 원리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동일하지만 문제 자체가 이런 부분이 새롭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뭐가 바뀌지 않아? 수능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 4점짜리 문항들은 대부분 신유형의 개념들이나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엄청 뭐가 많이 바뀔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공부하는 학습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를 받으면서 막 혼란스러워 하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에는 이미 평가원에서 수도 없이 발표했던 내용이고 이미 여러분의 수능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고 난도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변화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출제 기준은 비슷하다. 다만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건 바뀔 수 있죠. 문항 번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항상 상막함수 도형 문제는 13번, 수열의 추론 문제는 15번, 그다음 미분의 활용 문제는 22번 이렇게 문항 번호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상 가능하게 나왔는데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이 문항 번호의 순서 같은 것들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학습 기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할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고난도 문제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요. 이미 진행 중이고 사실상 막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큰 변화가 있지 않다. 자, 첫 번째.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특히나 2022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체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때 이후로 나온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예시문항 전부 다 싹 다 공부합니다. 단, 그때 나왔던 문제 중에서 최고 난도 30번이나 22번은 풀만한 문제는 풀되 좀 과하게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는 배제하고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습 부담이 더 줄어든 겁니다. 30번, 22번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다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30번, 22번 중에서도 풀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이런 거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의 22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수능에서 뭐 미적분에서 뭐 최고 난도 문제 30번이라든지 뭐 22번 같은 문제들은 이번 22번 같은 거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빼고 풀되 또는 그걸 풀었을 때는 그중에서 특정 단계까지는 취하고 특정 단계는 버리고 이런 것들은 선별을 여러분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이를 토대로 참고하시거나 또는 질문 답변 게시판에 남기십시오. 선생님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2022학년도 수능 몇 번 풀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됩니까? 풀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선생님 답변할 텐데 우선순위에서 어쨌든 요거는 그렇고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이 또 궁금하잖아. 저 수능 100점이 목표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하십시오. 왜냐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지막 그 한 문제가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했던 2017학년도 수능 30번이나 2018학년도 수능 30번 같은 좀 상당히 난이도가 선을 넘는 형태의 문제들은 쌤도 개념 교재나 기출문제 교재에서 다 뺐습니다. 이미 뺐어요. 이미 선을 넘는 문제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난이도 자체를 특정 한 문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험에 밸런스를 맞춰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할 가능성이 높고 언제 시간이 빡빡하냐? 보통 고난도 문제, 최고난도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주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새로운 정의, 새로운 조건.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최고난도 문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유형 문제들, 새로운 조건들을 수능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를 또는 예전에 그 새로운 조건이 주어진 문제가 5문제가 지금 같은 6, 7문제로 늘려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별력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험이 쉬워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지키면서 쉬워지지 누구나 100점 받는 시험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신유형은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당연히 기출문제가 아닌 비기출문제를 훈련하셔야 돼요. 쌤이 지금 오늘 샤샤 강좌를 개강을 해가지고 OT도 찍고 앞에 1, 2강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올해 2024 샤샤 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말했던 요 내용을 모두 반영해서 6평 이후에 6평 반영해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반영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연산이 지나치게 과하거나 그 다음에 뭐 단계가 너무 많아서 복잡한 문제들은 빼고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쌤은
이런 식으로 수능이 출제가 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한 문제들을 쳐내고 교과 과정에 있는 것들을 두텁게 출제하는 출제 기조. 그리고 이건 이미 2022학년도 수능부터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조금 더 마침표를 도장을 콱 찍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샤샤 강좌는 방금 설명했던 걸 토대로 이번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활용하시고 볼륨도 줄였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선생님이 강의 OT에 설명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어느 수준으로 출제가 될지 당연히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능에 나왔던 형태들 또 최근에 이미 진행되어 왔던 변화들을 토대로 수능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참고를 하시고 선생님은 또 본 강의에서 다른 TCC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